현재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 중 무려 96%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원유가 들어오는 핵심 해상 통로가 봉쇄되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유통량의 20%를 담당하는 이 좁은 길목이 차단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권에 공급하는 주력 유종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가격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8년 만에 기록적인 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일본의 원유 비축량은 매 순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영상 후반부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세대의 교양 수업 교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와 왜 53년 전 오일 쇼크의 악몽이 다시 거론되는지 분석해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직관적으로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토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였으며 첫 24시간 동안 1년 곳 이상의 표적을 타격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나흘 뒤인 3월 4일 수요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기에 이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외부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으로 가장 좁은 폭이 약 33km에 불과한 협로입니다. 평소 하루 수십 척에 달하던 유조선 통행량이 봉쇄 후 단 2척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해상 물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 바닷길의 에너지 수급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 원유 수입량의 95.9%가 중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 43.6%, 사우디아라비아 40.1%, 쿠웨이트 6.4%, 카타르 4.1%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방대한 물량의 원유가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만 일본에 도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월급의 96%가 입금되는 주거래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된 상황과도 같습니다. 남은 4%의 수입만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듯이 지금 일본이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비축유로 당장은 버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상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총 비축유는 254일분이었습니다. 국가 비축 146일, 민간 비축 101일, 산유국 공동 비축 7일분으로 숫자상으로는 8개월 넘게 버틸 양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초기에는 수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전쟁 시작과 동시에 비축량은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3월 12일 일본은 국제에너지기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비축유 방출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민간 비축 의무량을 71분에서 55일분으로 대폭 낮추며 약 2,700만 배럴의 물량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어 3월 26일에는 국가 비축분까지 방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본 전체가 한 달간 사용하는 소비 규모입니다. 그 결과 3월 20일 기준 일본의 총 비축 물량은 이미 238일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가격 방어를 위한 재정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해 3월 19일부터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소매가를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함인데 노무라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일 때 보조금이 없다면 실질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5엔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 가격차를 메우려면 매일 160억 엔, 한 달이면 5영억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동원 가능한 기금과 예비비를 모두 합쳐도 약 1조 엔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무라 증권 전문가의 예측대로라면 5월 말이면 이 보조금 재원마저 모두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4월 3일 금요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요 억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검토하겠다며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요청을 예고했습니다. 부처 내부에서는 현 상황이 여름까지 이어질 경우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마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비축유가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비축분은 한정되어 있고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미 일본의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운명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비축유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서민들의 일상에서도 이미 눈에 띄는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시점부터 살펴보면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8엔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약 1,800원 수준인데 이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의 가격입니다. 보조금이 없었다면 200엔을 훌쩍 넘겼을 것이며 현재 유가가 지속될 경우 225엔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가 상승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모든 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여파를 가장 먼저 체감한 곳은 항공업계입니다. 대형 항공사인 ANA와 JAL은 6월부터 7월에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분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상 운송업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이노 운수, SBS 홀딩스, 일본통, 운과 같은 대형 물류 기업들은 연료 서차지, 즉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할증료를 도입하거나 그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 이는 결국 상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요금과 배송비가 함께 상승하여 결국 마트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조업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나프타 가격도 함께 상승합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핵심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본의 주요 소재 기업인 도레이는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수지, 탄소, 섬유 및 섬유 제품 전반에 걸쳐 할증료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난 3월 30일 요코하마시와 교토시 등 여러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시내버스 운행의 필수적인 경유의 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료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사키현에서는 사이카이시와 사세보시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업체인 세가와키센이 3월 23일부터 경유 확보에 차질이 생겨 여객선 운항 횟수를 감축했습니다. 이는 곧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이 단절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 현장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용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도쿄의 한 치과 원장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의료용 장갑 등의 재고가 이제 한 달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진료 중단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또한 상승세입니다. 도쿄전력의 기업용 전기요금은 빠르면 4월 사용분부터 인상 적용되며 가정용 요금은 6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쿄가스와 같은 대형 도시가스 기업들의 가스 요금은 9월부터 본격적인 인상 시기로 접어듭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상 6월 이후부터가 진짜 고비입니다. 그동안의 유가 급등분이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물류비, 전기 및 가스 요금, 식료품 가격 등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치솟는 가운데 더 큰 난관은 일본 경제 상황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는 한 가지 섬뜩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 감소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수요 증가가 아니라 원가, 즉 생산 비용 증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은 모든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사람들의 소득은 정체되어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일본이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는 3월 한 달간 13.23%가 급락했습니다. 토픽스
토픽스 지수 또한 11.19%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자면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에 해당합니다. 단 한 달 사이에 주식 가치가 13% 이상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엔화 가치 또한 폭락했습니다. 달러당 160엔 선을 재차 돌파하며 이는 1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월 말까지만 해도 156엔 수준이었던 엔화 가치가 한 달 만에 4엔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외환 당국의 최고 책임자인 미무라 재무관이 단호한 시장 개입 조치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위급해졌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엔화 약세가 이중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동일한 양의 원유를 구매하더라도 엔화로 환산 시 더욱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합니다. 실제로 아라비안 라이트유의 국제 유가는 달러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엔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유가 폭등에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에너지 비용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중앙은행, BOJ,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를 방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현재 BOJ의 기준 금리는 0.75%인데 시장에서는 4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0%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를 끌어올려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죠. 하지만 이자율을 높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업과 가계 모두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뜨기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추가적인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절벽으로 질주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에는 벽이 나타나고 밟지 않으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형국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일본 종합연구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 총생산, GDP 이 최대 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두고 한겨레, KBS,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다수의 언론이 일제히 일본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3%를 기록했으나 이는 전쟁 발발 이전의 수치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상분은 전기료나 가스, 요금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6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CNBC의 분석에 의하면 유가 상승만으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소 0.3%에서 최대 0.7%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잠잠해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충격은 여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53년 전의 대자비가 다시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는 1973년 발생했던 오일 쇼크 사태를 일컫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발발과 함께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원유 가격이 일순간에 300%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오일 쇼크의 서막이었죠. 당시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율이 무려 77.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유가가 치솟자 일본 사회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중에서는 석유 공급 부족 루머가 확산되면서 휴지, 세제 등 생필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고요. 이에 일본 정부는 대형 공장들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15% 감축하도록 하는 전력 사용 제한 조치까지 발령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트라우마 중 하나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2026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당시 중동 원유 의존율이 77.5%에 달했던 것 기억하시죠? 현재는 무려 96%에 육박합니다. 5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의존도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된 것입니다. 1973년에는 유가가 300% 폭등했지만 2020년 현재까지는 약 40%에서 84%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엔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극심한 엔저 현상까지 겹쳐 일본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충격은 단순히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역사적 비교를 의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카이치 산나이 총리는 4월 2일 목요일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절전 및 절약을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요. 마이니치 신문은 5월 골든위크 이후 국민들을 상대로 휘발유 절약 및 전력 절감 요청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아직 1973년 당시에 전력 사용 제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중동 외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역시 현재 이를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팩스, EMX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산 원유 수입을 검토 중이고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위치한 얀부항, 즉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홍해 연안 항구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우회 경로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정유 기업인 다이오석유는 얀부항에서 선적한 원유를 홍해를 경유하여 일본까지 운송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4월 3일 금요일에는 한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해운사 미쓰이 OSK 라인의 LNG 운반선인 쇼와 LNG호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입니다. 프랑스 해운사인 CGM의 컨테이너선 역시 같은 날 성공적인 통과를 알렸습니다. 한 달 이상 완전히 봉쇄되었던 뱃길에 미세하게 남아 돌파구가 생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쇼와 LNG호의 최종 목적지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통과 협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걸프 해역에 갇혀있는 일본 국적 또는 관련 선박은 사척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96%에 달하는 의존도를 단기간 내에 다른 공급처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설령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산 원유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물량 또한 중동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까지는 일본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결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수차례 강조했듯 엔캐리 트레이드의 개념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심각성을 바로 인지하실 겁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 BOJ 이 4월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70%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금리가 상승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대거 청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엔캐리 자금 규모는 500조 엔, 즉 한화 약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 중에서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엔화 자금만 약 32.7조 엔, 한화로는 무려 32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자본이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2024년 8월 우리가 이미 한 차례 겪었듯이 처참합니다. 코스닥이 단 하루 만에 12% 폭락하고 코스피마저 급락하면서 시장에서는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죠.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이러한 연쇄 경로를 거칩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유가가 치솟고 일본의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겁니다. 이에 BOJ는 엔저 현상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금리를 인상하고 이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촉발하여 글로벌 유동성을 축소시키며 결국 한국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은 구조인 셈이죠. 모건 스탠리에서도 경고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p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재까지 유가가 50달러 이상 급등했음을 감안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그 타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타격입니다. 한국 또한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며 페르시아만에는 우리 선박 20여 척이 한 달 넘게 고립된 채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의 위기는 바로 우리에게도 닥쳐올 경고와 다름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일본은
원유 수입량의 96%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에너지 생명줄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둘째, 비축유 방출과 보조금 재원 고갈,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니케이 지수의 폭락, 엔화 가치 급락까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 중앙은행인 BOJ의 금리 정책 결정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6%는 중동 지역에서 공급되며 현재 그 해상 운송로가 막혀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려 53년 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그때보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77%에서 현재의 96%로 치솟았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리 모두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교양 수업에 교양들을 꾸준히 다루고 있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